수도권의 대학을 신설, 증설, 증원을 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세우고 법률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야간부도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서울에 많은 집중을 가져왔는데 교육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은 따로 놓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걸 가져오더라도 우리 지역사회는 그러면 어떤 도움이 있겠느냐. 여러분 동국대학 경주 캠퍼스가 작년까지, 올해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않는데 작년까지 이과대학의 이지방 학생 뽑은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시장님 아십니까? 바로 48%인가 47%만 이 지역 아이들 뽑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에 들렸어요. 동국대학뿐만 아니고 제가 있던 대구가덕대학은 75% 서울 학생이었어요. 그 이놈들이 면허 준다고 다 가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과들이 이대, 지대, 한의대, 약대, 수의과대학, 좀 더 넓히면 물리치료, 방사선, 간호대학. 이거는 수도권에 있는 어떤 대학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이 우리 지역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원의 반 이상을 서울 아들한테 내줬어요. 의식도 하지 못한 채. 그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애들은 서울로 대학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가면은 서울에 있는 이러한 경쟁력이 있는 학교는 못 가고 그 주변만 맴돌다가 거기서 결혼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되고 아이도 못 낳는 이런 생활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이제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것이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늘려준 대학에는 전부 지역 인재 전형을 3년 안에 80% 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적응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120명인데 120명을 80%를 뽑으면 96명이 대구 경북 애들을 뽑아야 돼요. 대구 경북 애들을 고등학교 3년을 나오고 내년부터 이제 중학교부터 여기 졸업을 해야 돼요. 중학교는 비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는 번역별로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은 대구 경북 번역에서 고3을 3년을 졸업한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애들하고 함께 가서 전체를 70, 80%가 아니라 80% 정원을 떼내서 이 정원은 지방 아이들만의 비거점을 펼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법률을 바꿔가지고 4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을 할 수 있도록 총장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법률로서 이것을 한 80% 하려니까 첫째 위헌의 소지가 있고 둘째는 여러분 국회가 이미 수도권 국회가 됐습니다. 국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는 이제 자원을 배분하고 우리 공동체의 규약을 정하는 국회는 이미 수도권 국회가 되어버렸다.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정치 권력은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수도권에 됩니다. 법률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엄마들이 압력을 넣으면 서울 국회의원들이 동의하죠. 수도권 국회의원이 지금 법적으로는 약 50%좀 되지만 비례대표 넣어버리면 50%가 훨씬 넘어서 버립니다. 11.8% 면적의 국민들이 52%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40%를 하고 이상을 걸어서 지역 총장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근데 이 지역 인재 전형도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면 할수록 서울 애들이 찾아야 하는 포션이 줄어들잖아요. 이번에 서울 거는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정원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이 전부 보내고 싶은 대학이 이대가 1순위고 약대가 2순위고 그 다음에 지대고 한의대고 또 새로운 분야가 수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수의과대학.
아직 수의과대학은 법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되니까 강남 대치동 엄마들의 지금 계산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대구 지역 안에서도 수성구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뭐 2배가 더 많은 집 문의가 들어오고,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하고 한림대학은 18%가 강원도 학생이었어요. 이게 이제 원래 60% 뽑았습니다. 벌써 원래 전체 평균 남은 원래 3월 입학하는 애들 68% 좀 가운데도 뽑고 나니까 제일 가까우니까 전부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기 있는 한수원 교육 때문에 금요일 되면 올라가고 혼자 와 있고 가족들 안 데리고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안 데리고 오라 하더라도 가족들 다 데리고 애들 데리고 여기 교육시킬 것입니다. 경북의 김천에 있는 혁신도시, 대구에 있는 혁신도시, 가까이 있는 포항공대, 동국대학교 교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동국대학 교수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출퇴근해요. 혼자 와서 방 얻어놓고. 이 사람들 오지 마라 해도 이제 애들 데리고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기업 유치 굉장히 유리해질 것이고, 의대 정원이, 의대의학 계열의 정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업 유치와 고급 인력 유치, 또 공공기관 내 임직원들의 유치가 훨씬 더 용이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6년 정도 여기 살면 여기 신도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패턴으로 바꾸는 지역의 교육 생태계가 바뀌면은, 자 그러면은 다른 대학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의학계를 중심으로 이쪽 지역의 경쟁이 높아지면 다른 학과들도 동반 상승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의학계를 왜 지방에 많이 주느냐 하면은 의대 출신이, 지방 의대 출신이 지방에 정착하는 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강제적으로 배분하지 않더라도 특히 의대는 속성상 약대나 의대는 자기 대학 출신 동기들끼리, 동창들끼리 연대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여러분 동국대학도 조금만 있으면 아마 동대 출신의 의대 출신의 교수들이 100%를 차지할 거예요. 대구 영남대학도 설립할 때는 경대 의대 출신이 영대 의대를 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세대가 물러나고 연대 출신들이 지금 의료원장에 벌써 취임을 했습니다. 이런 생태계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 경대 의대의 교수는 경대 출신, 영대 의대 출신은 영남대학 의대 출신, 이러한 패턴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 정착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를 가지고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정책을 한번 써보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은 첫째, 지방에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엄마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육 문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에 있는 기업 유치나 새로운 과학자 유치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다. 아마 여러분 옆에 있는 포항공대도 이제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거다. 포항공대도 교수 요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포스코가 포항공대를 국립으로 바꿔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새롭게 포항공대도 거의 2조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포항공대에서 새로운 노벨상을 지금 꿈꾸는 패턴으로 바뀌지는데, 여기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의 의학 계열의 정원을 늘려주고, 그 늘려준 정원의 8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공한 지역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부산은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정부가 요구하기 전에 82% 이상을 부산 애들이 뽑았습니다. 부산대학, 동아대학도 80% 뽑았어요. 이제 그래 뽑으려면은 서울 애들하고 지방 애들이 경쟁을 하면 어디에 밀리나 하면 수능에서 밀립니다. 왜냐하면 교육 환경이 열악하고, 또 수능이라는 것은 객관식으로 고도 훈련된 일종의 전문 기술자 애들이 시험을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교육 받은 아들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 할 때 대구의 어느 학교가 4명이 만점을 받았잖아요. 얘들은요 어릴 때부터 고액과에 한다. 창의력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만점 받은 애들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회 진출해서 어떤 직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회적 성취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부산대학은 어떻게 했냐면은 대부분 의과대학이 수능에다가 수능을 잘하면 암기 잘하는 애들이에요. 암기 잘하는 애를 뽑아서 최저 기준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이 뭐 토탈 3개가 돼야 된다, 4개. 이 기준을 부산에는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산 애들이 그만큼 말해요. 울산대학도 원래는 80%를 뽑았습니다. 그게 지금 부산이 교육이나 의료, 약대 부분은 대부분 대구 경북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부산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부산 애들은 굉장히 설립이 늦었어요. 부산 공대도 늦었고. 그래서 속된 말로 부산 경남 지역의 교육계는 경대 4대 출신이 장악을 합니다. 약품 제약계는 효대학대와 영대학대가 동창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대구보다 더 커요. 이대는 경대 이대. 이 등식에 있다가 이제 그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부산은 부산시가 전국 시도 중에서 고등교육, 대학을 지원한 최초의 정부가 부산시였습니다. 제가 2005년에 영대 총장을 했는데 그때는 요즘 뭐 라이즈 사업 무슨 사업에서 대학이 공모 사업을 할 때 아마 여도 경주대학이나 뭐 동국대학이 뭘 할 때 경주시청에 MOU 맺어가지고 시장님 지원 좀 해주십시오. 매칭을 붙여야 프로젝트 되는 제도였는데 2005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때 부산은 부산시에서 뭘 했냐면은 대학을 부산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서울에 취업하라고 할 때 교통비도 면접도 지원하고 지역에 취업할 때 취업활동 지원을 제일 먼저 한 시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가보면은 지역대학과 부산권대 대학과 부산시가 굉장한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다른 지역은 어떠냐? 대학은 대학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따라 놀았습니다. 시장은 교육은 교육감이 하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할 때 돈 도와준 거 외에는 교육계에 전혀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또 교육감은 유초중등은 우리가 하고 야들을 잘 키워서 고등학교 공부를 잘 시켜서 서울에 좋은 대학 많이 보면은 교육감이 다음 당선될 수 있다. 이런 등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대학은 대학대로 따로 놀아요.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주체가 전부 따로따로. 그게 이번에 우리가 만드는 교육발전특구라는 개념으로 이 세 주체가 서로 협력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통합될 수 있는 관계로 구축해보자. 그래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보육과 돌봄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교육은 교육감이 사교육비 없이 공교육을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지역대학은 공교육을 받은 애들이 그 지역대학의 우수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그 졸업한 아이들이 그 지역에 정착해 줄 수 있도록 하자. 아마 지금은 경주의 고등학교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경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지역 대학이 아니라 서울에 몇 명 가느냐 어디 몇 명 가느냐 가지고 등위를 매겼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서울로 보내서 돈 도와주고 뭐 했더니만은 우리는 연애가 돼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걔들 돌아왔습니까? 결국 돌아오지 않는 방출하는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멸 걱정을 하고 야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열받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면은 서울에 있는 애들 지방에 와서 좀 살아라. 한수원 너희 식구들 다 내려와라. 그러면서 지 새끼는 서울로 보내고
이런 이중적 구조에 빠졌어요. 교수도 그랬고 지식인들도 그랬고 일반인들도 그랬습니다. 지 자식은 서울 보내면서 남의 자식은 지방에 여기 와 살아라, 같이 살자.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이 한수원 사람들 바보예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서울에 집 사면 돈 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모릅니까? 왜 이 사람들은 자식대로 여기 내려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습니까? 공무원이야 공무기관 월급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못 내니까 지는 내려오지만은 가족 내려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지역에 내려와서 그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함께 정착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 내가 재산 들 때 서울에 집 사고 서울로 보내는 거는 우리는 하면서 왜 해서는 안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펴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전국에 10개 노무현 정부 때 10개 시도를 만들어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강제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때 강제로 이전시킬 때 직원 한 명당 4인 가족 계속하면 인구가 이만큼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돈을 얼마 쓰면 지역 경제가 도움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한수원 저쪽 골짜기 갖다 놓으니까 한수원 사람들 밖에 나와서 물건 슈퍼에서 물건 삽니까? 그래 되면 본능적으로 저 사람들은 자기들 구역에 담을 쳐놓고 자기들의 공동체만 형성하고 삽니다.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한수원에 와서 과연 경주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러려면은 이 지역 사회가 바뀌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경주 시민으로 살 수 있는 여건과 배려를 우리는 먼저 와 있는 사람이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문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 혁신도시도 금요일날 되면 차가 수백 대 오르는 거예요. 야, 공무기관하고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 도움 되도록 어떤 노력을 했느냐. 요새 이런 비슷한 현상이 군부대입니다. 군부대. 군부대는 어디를 쫓아보내도 뭐 저끼리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사람도 애들도 있고 경제 자기 집안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 동국대학에 대단히 불만들이 많으실 거예요. 서울로 옮겨간다 뭐 그런 짓도 했고 병원도 옳지 않고 대학병원이라는 게 뭐 여러분 구조적으로요 지금 지역에서 전부 국립의대를 만들어 달란다 뭐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 원래 전북대학교 대학병원은 120억 적자를 봤어요. 120억. 왜 우리는 지역에 있는 병원을 두고 서울로 가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빅5면 왜 가느냐.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영대나 경대는 평균적으로요 내과를 기준으로 하면은 평상 1000에서 1500병상 정도 되면은 배우 인구가 250만 있어야 돼요. 250만 정도 되면은 1500병상, 1000병상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운영을 하면은 내과를 5개 정도로 세분화를 합니다. 뭐 순환기 내과, 내분비 내과 이렇게 세분화가 돼요. 3000병상 이상이 되면은 현대 아산 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문과가 13개 내지 14개로 되어버립니다. 담낭내과, 간, 장기 하나하나에 전공의가 2명, 3명.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보면은 내 병명, 내분비 내과 뭐 하는데 내가 누구 과에 가야 되지? 내분비 내과라는 통칭을 가지고 진료하는 전문의와 담낭 하나만 보는 전문의하고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그러다 정보는 지방에 있어도 어느 촌에 있더라도 다 알 수 있고, 교통비 정도는 다 부담할 수 있고, 진료비도 경주나 서울이나 진료비가 똑같아요.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진료비가 똑같습니다. 근데 당연하게 선택을 서울로 하지 않겠어요? 내 병명하고 똑같은 내 병을 치료해주는 전문의가 있는데, 자, 그럼 경주 동국대학병원이 여러분 빅5 병원처럼 되려면은 이 지역에 한 500만 살아야 됩니다. 500만. 병원 하나 짓는데 1000병 사는데 1조 5천억. 지어주는 건 1조 5천억이지만 그 병원이 유지가 되려면 여러분 500병상 정도는 있어보면 동네 병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500병상 정도는 내과 전문의 이런 부분이 2개 내지 3개로밖에 분화가 되질 않아요. 환자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지역별로 지금 국립의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이 의료 격차가 나는 문제를 우리는 지금 초격차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그 대한 초격차에서 해결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런 구조를 삶의 질을 수도권이 못지않게 높이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의료와 교육인데 의료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 수를 높이려면은 광역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안 된다. 대구 경북권 다 합치면 약 500만 적잖아요. 부울경이 한 800만 준대. 그래 지금 정부 정책은 경북대학을 빅5 병원 정도로 키우겠다고 이번에 이대 정원을 200명을 늘리고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 되면 또 개명대학, 영남대학, 가톨릭대학은 지금 속으로 안전 부절해요. 대형 병원이 빅5 정도의 의료 서비스 수준의 병원이 되면 나머지 병원은 줄초상 납니다. 네? 환자는 정해져 있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 환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환자들은 승자 독식 구조가 돼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그런 걸 보잖아요. 왜 서울로 다 몰려들어요? 면적은 11.8%밖에 안 되는데 우리 문화적 요인도 그렇게 작용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순환 구조를 깨트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이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서 이 체계를 한번 완성을 시켜보자. 그러려면은 의학계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러면은 기업에 아무리 오라 하더라도 기업만 오라 해가 옵니까? 세금도 쌓아야 되고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좋아야 되고 교육 수준도 좋아야 기업이 오고 고급 두뇌들도 오고 이것이 갖춰지고 경주노원은 경주 시민들이 친절해야 돼요. 경주 시민들의 내부적인 갈등과 내부적인 욕심만 처리다가는 여러분 수령원자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저쪽 분들 내한테 요구를 해도 경주에 있고 교통이나 좀 더 편리했더라면 저쪽에 사는 사람들도 삶의 질이 높아졌을 것이고 경주 지역 경제도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다. 사택 경제는 지역 경제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사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회도로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회도로 만들어주면은 지역 경제 망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정부가 우회도로 만드는데 국가는 우회도를 만들려고 그러고 지방정부는 우회도로 결사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회도를 다 찬성해. 네? 여러분 우리 할 때마다 경주 오면 수학여행만 이틀 3일 안 자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경주에서 자야 될 이유가 있나요? 네? 그냥 통과지. 그 구조 속에서 빠져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경주 시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 우리 지역의 원자력에 있어서 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의 지역민들의 정서를 이해해 주라. 그 이해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이 지역에 좀 동화돼서 같이 살고 이 지역 물건도 좀 팔아주고 이 지역 학교도 다니고
여러분 그 사장한테 요구하는 얘기지 그 사원들한테 그 얘기가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얘기죠. 여시 공무원들은 혹시나 대구 사는 사람 없어요? 시장이 모르는 사람 중에 있을 거라고. 포항 가서 포항서 몰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이잖아요. 제가 직접 경험해봤어요. 제가 영대 총장할 때 교육감하고 마치 보니까 지역대학 총장들이 연말에 되면은 이제 2월쯤 되면은 어느 학교 서울대 몇 명 갔다 해가 고등학교 막 벽에다 현수막을 붙이고 교육청에서 붙이지 마라 해도 옆에 있는 아파트 분여회에서 붙여요. 분여회에서. 그럼 지역대학 총장들은 왜 애들을 전부 서울로 보내려고 교육감이 애쓰느냐. 현수막 붙여주고 상주 절대 서울대 많이 보냈다고 그 학교 돈 지원 안 해줍니다. 그런 주장을 해. 그러면서 지역대학 오도록 교육청에서 지도를 해달라. 한 번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 말하는 총장 새끼는 전부 서울 보낸 걸 내가 알고 있어. 당신 자식부터 지방에 좀 데려다 내려봐라. 그러니까 자식 문제를 왜 건드려? 그럼 나무 자식 문제를 왜 건드리는 니가? 여러분 만천동 담티제 아시고 거기에 여러분 아파트 한 라인에서 서울대학 3명이 갔어요. 그 부녀들이 S라인이라고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아파트 값을 1억을 올렸어요. 이런 이기주의적인 행동이 인간입니다. 그걸 단순한 도덕성에만 호소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교육 문제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이거 교육 정책하고 맞춰서 의료 문제는 지방대학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지역 의료를 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지역대학의 의학계열 대학의 정원을 지역인재전형을 통해서 뽑고 이런 뒷받침 속에서 기회발전 특구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금 평균적으로 도는 한 200만 평, 광역시는 한 150만 평 정도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분권화된 제도. 첫째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이전해 올 때 지금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에서 100년 기업, 100년 가업 이런 제도가 기업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높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가 높으니까 자식한테 기업을 못 넘겨주는 거예요. 가업 상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업 승계 상속이 지금 매출에 5천억인데 제도 개선을 해서 1조로 늘겠다. 그럼 1조 정도의 기업은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 하시는 1세대들이 지금 거의 70대에서 80대로 가는 아주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자수성가해서 창업한 분들의 평균 연령이 그래요. 이분들은 오직 고민이 이 기업을 누구한테 넘겨줄 거죠? 상속세 줘버리면 기업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1조 정도로 하면 앵커 기업이 지방에 와서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지방세나 법인세 중심으로 감면을 해왔어요. 근데 이분들은 법인세 관심 없습니다. 오직 상속세. 그래서 상속세를 대폭 유예를 시켜주거나 상속세를 안 내게 하는 지방에 내려가서 6년, 10년을 기업을 하면 상속세를 없애주는 제도. 이런 제도의 대폭적인 국세제도. 또 하나 지방에 지금 인력이 모자라니까 인력 모자라면 급여를 많이 줘야 되는데 기업으로서 급여를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소득세를 감면해 줘. 지금 청년들은요 소득세 거의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지방에 있는 기업에 있으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소득세 감면 폭이 워낙 커서 거의 소득세를 내질 않아요. 그런 혜택을 줘야 지방기업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의학계열이 돈과 상승을 하면은 나머지 이쪽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SMR을 특화시켜 간다면은 이러한 인력들이 교육발전 특구와 의료 서비스 수준을 뒷받치면서 여기에 정주할 것이고 그 인력이 양성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 그것도 교육을 핵심 정책으로 삼아서 교육의 생태계와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가지고 지방의 삶의 질이 수도권 못지않게 해보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는 데는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을 하려면은 앞으로 한 2, 3년은 지방 애들이 절대 유리하겠지만 앞으로 더 지나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평준화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뭐 무슨 짓을 못하고 다 하잖아. 얘 교육이라면. 그럼 서울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서울 갈 사람도 안 갈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의 성적이 평준화가 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여러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역대금 정부는 어떤 고민들을 해왔느냐. 여러분 쉽게는 이렇게 합니다. 야, 서울대학 없애버리고 서울에 있는 기업들 전부 쫓아내가 지방에 보내주고 삼성 전부 몽땅해가 경주 오게 하고, 이러면 균형 발전 될 텐데 왜 못하느냐. 여러분 국가가 망하고 균형 발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기업은 철저하게 두 가지를, 국제적인 경쟁력하고 하나는 토지나 지대 상승으로 자본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정책을 많이 해봤습니다. 정부가 다 실패를 했어요. 규제를 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돌아가면은 이 서울에 많이 몰려있는 것이 지금 암적인 존재가 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더라도 일본 사람은 지금 한국에 관광을 오질 않습니다. 물가가 일본의 꼭 2배입니다. 한 달에 우리나라 사람 80만 명이 가더라고. 80만 명. 근데 왜 돈이 비싼데 어떻게 오고 있어? 땅값이 비싸서 제조업은 수도권에 입지하라 해도 입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지금 충청도까지 내려. 실제로 충청도가 수도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60년대 말부터 시작이 돼서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근대화의 기초가 됐습니다. 농촌에 있고 어촌에 있던 인구들이 못 먹고 살았어요. 대도시로 몰려와서 대도시의 노동집약적 산업에 섬유공장부터 중화하고 여기에 투자를 가고 여기에 일해서 이분들을 우리는 산업 전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출산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그 나라의 가족계획이 196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족계획협회 시작이에요. 그때 합계 출산율이 6.8명이었습니다. 6.8명. 지금 거의 웃으시는데 저 8남매 중에 저 둘째예요. 제가 52년생인데 우리 또래 다 그렇습니다. 한 집에.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방글라데시, 일본, 한국이 제일 높은데 이래서 못 먹고 산다. 둘만 낳아 잘 이러잖아. 그러다 하나만 이렇게 한다. 딸 아들 구별을 잘하는 거죠. 그게 언제까지 했는지 아세요? 96년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도는 공공기관에 남은 학비 보조 같은 거는 2000년대까지 자식 하나만 보조해주고 쌍둥이 나도 둘째는 의료보험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 바보 같은 정책을 해놓은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는 못 먹고 살아서 가족계획을 하자 해요. 그 정책을 아무 고민도 없이 인구는 항상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인구 변수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둬가지고 96년에 합계 출산율이 이미 1.0으로 떨어질 지경에 그때서 가족계획을 그만뒀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족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인구가 줄어나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홍콩도 그랬고. 저는 이 분야를 도시경영, 지역개발 이걸 공부를 했지만 저도 굉장히 인구 문제, 우리나라에서요 사회학과나 지역개발학과 행정학과에서 인구는 강의가 없었습니다. 인구는 항상 늘어나고 인구 많으면 살기 어렵다. 인구는 자본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인구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 지역개발,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도시계획 인구를 합계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10배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갔습니다. 지금 대구가 인구가 줄어가지고 제 교육감 할 때 250만이 넘었는데 지금 230만 명 이러는데 목표 인구가 300만이더라고요.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 성장 지향의 정책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주도 과연 축소 지향의 도시계획을 하고 있느냐? 성장이 아니라 축소 관리형의 도시계획과 도시경영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 반문입니다. 일본이 기초지방정부가 3,700개가 줄어가지고요 1,700개가 됐습니다. 반 이상이 줄었어요. 왜 그렇게 줄었느냐? 일본이 소멸과 고령화를 우리보다 더 빨리 겪었습니다. 수도권 1급 중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누가 만드냐면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예요. 왜 그랬느냐? 일본도 인구가 지방이 막 주니까 우리처럼 소멸 기금도 주고 그러니까 도시 사람 한두 사람이 받으려고 수영장도 짓고 마을 회관도 잘 짓고 목욕탕도 짓고 다 왜냐면 여러분 면 단위에 2,000명이 주는 면 인구가 2,000명, 3,000명이 주는 목욕탕이 없어집니다. 식당도 없어지고 5,000명 미만이 되면 병원이 연이 없어져요. 여러분 통계 한번 내보세요. 전국 통계를 해보니까 이런 구조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목욕탕을 구청에서 지어주고 이렇게 공공시설의 팽창지역도 하다 보니까 인구는 고령화되고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빨리 늘고 세금 낼 사람 없어지니까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부도난다. 그러니까 옆에 자치단체에 합병되고 그래서 반 이상의 수가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되는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지금 합계 출산율이 1.34인데 2차 대전 후에 한 번도 가족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썼는데도 1.34가 됐습니다. 제가 2005년에 큰애를 데리고 작은애는 뱃속에 있는 상태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을 하니까 신체검사를 하라 해서 보건소에 신체검사를 하니까 그날부터 임신 판정을 받으니까 모든 게 무료고 모든 게 세금 내지 않는 유학생인데 모든 게 무료예요. 첫째한테 당장 양육수당을 주더라고요. 그래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의 둘이의 양육수당을 받으니까 한 달 생활에 반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 정책을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계속해서 했는데도 출산율이 그리 떨어졌습니다. 2005년 제가 5월에 가서 2006년에 말에 2005년 말에 둘째가 태어나서 저하고 같은 나이에 제가 좀 늦었어요. 가서 보니까 교수하고 우리말 가르쳐주고 저도 일본어 배우고 점심을 도시락을 가지고 같이 먹는데 애 낳았다고 축하한다면 선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왜 며칠냐고 그랬더니 5이라 그런 거예요. 내하고 나이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 야만인이네 그래서 내가. 우리 애는 둘로만 그때 야만인이라고 할 때입니다. 해놓고나 이게 신뢰를 했는데 이 양반이 웃으면 내 야만인 돼도 좋은데 한국이 먼저 망하나 지구상에 일본이 망하나 보자 그러면서 그때 프랑스 월드컵 대회를 했고 세계 월드컵 프랑스 대표팀을 한번 보라 그러더라고요. 색깔이 같은지 저는 뭐 아무 기억이 그래서 보니까 색깔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프랑스가 인구가 거기서 가족계획가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전출과 사회가 진화함에 따라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인력을 아프리카에서 이민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사회 통합이 안 이루어지고 제일 어려운 나라가 프랑스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어느 정도면 우리나라 대모는 이건 프랑스에 비교하면 대모도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수도권의 집중률이 18%입니다. 18%. 일본이 32% 되고. 근데 그 나라는 헌법에다가 분권 헌법을 넣었거든요. 분권과 균형을 헌법 전문에다 심은 거죠. 그래서 그걸 시행하려고 파리 대학을 우리나라 같은 서울대학을 국립대학 전체를 파리 1대학, 2대학 번호를 붙여가지고 지방 국립대학을 전부 파리 대학으로 이름을 바꿔서 무시험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때 벌써 이 사람들이 대학 진학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학력이 제일 낮은 나라가 프랑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크롱 정부는 뭘 하나 하면은 이거 입학시험을 부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시험 부활한다 하니까 제가 교육학 마치고 2017년에 프랑스에 여행을 좀 했는데 입시 부활한다고 고등학생들이 길에 나와서 데모를 하는데 자동차를 불태우고 이건 한국 데모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왜 나는 인구는 항상 늘어나고 인구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구 문제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서울대 사회학과를 제외하고는 인구로 대한 강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 미만 출산율이 된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고 제일 먼저 없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요. 여러분, 내 경주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출생아가 몇 명인지. 대구에요. 출생아가 10,000명이 2명 모자라. 그러면은 초등학교 한 반에 적정 규모가 20명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500명이 있었는데 500명이 한 건만. 한 학교에 적정 반 편성이 10반 기준으로 하면은 초등학교 50개만 있으면 돼요. 그것도 한 6년 뒤에. 대구에 지금 초등학교 274개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6년, 7년 뒤부터 다가와요. 물론 그것을 한꺼번에 못 없애니까 반 인원을 20명을 7명까지 낮추고 지금 대구 시내 5명까지 낮춰서 교사들 다 못 쫓아내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전부 세금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 공공 유지비가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왜 어떤 대통령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계획을 하고 그 정책을 아무 생각 없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아이를 놓을 때까지 가족계획하라고 그랬을까? 안 그래도 줄였는데 이 가족 출산 문제는 아랍에미레이트를 보면은 이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라크하고 가상 이란은 적군이잖아요. 이란이 지금 출산율이 뭐 7.0개를 해준대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출산율이 1 조금 넘는가 봐. 그거는 애 태어나면 공무는 전부 공짜고 집도 주고 우리 돈으로 1억을 준대. 출산 축하금. 그래 아랍에미레이트 국왕이 이런 거 축하금을 줘도 애를 안 낳는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전부 얽혀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하고 이 불균형 문제 이거는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풀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없습니다. 요새 이제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중요한 문제가 우리는 지난 대선 때 한 번도 여당 야당 후보로부터 속 시원한 공약도 보지 못했고 TV 토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후보들의 철학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한번 되돌려보세요. 지난 대선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했습니까? 저출산 문제하고 불균형 문제를 이재명 후보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 옛날 교수연구대가 지금 대구 가톨릭 대학인데 이 지방대학은 옆에 가는 다른 학교 가는 애들 뺏어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고 모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미래가 없었나면 여담을 하나 얘기해요. 이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 인구 추계를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인구는 원래 태어난 아이들이 내년 전에 20년 뒤에 몇 명 될 게 명확하잖아. 그래서 앞으로 20년 되면은 2020년이 넘었으면은 지방의 대학들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 정책을 발표했어요. 근데 2005년만 하더라도 2006년에 대학 경쟁률이 6대1, 10대1 이래 됐습니다. 당장 정원 줄이면 돈이 적어지는데 지역 대학 총장들이 막
엄청 반대를 했어요. 저도 반대했어요. 왜 이걸 정원 조정하는 거예요? 20년 뒤는 그때 무슨 수가 나지 않겠나. 당장 등록금 못 올리게 하면서 학생 정원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대학 총장들 좀 오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로 20명이 갔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총장님들 만나면 내가 컴플렉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문제를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반대만 할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밀리면 이 정책 포기하겠다. 총장님이 밀리면 총장님들 양보하십시오. 2시간 이상 토론을 했어요. 그래 이러더라. 내용을 쳤습니다.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시장에 맡길 테니까 대학이 망하든 성하든 총장님들 책임입니다. 정부는 손 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구조조정을 안 했어요. 지금 후배 총장들 만나면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때 우리가 체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으면은 지금쯤 연착륙이 되어서 대학들이 그런 대로 경쟁력을 가졌을 거라고. 이게 한꺼번에 문제가 몰아닥치니까 이런 문제가 돼요. 이게 저출산 문제하고 아주 비슷한 양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정책의 효과는 10년, 20년 뒤에 나게 지금 시장님이 저출산 문제 돈 아무리 두드려도 이 효과는 몇 년 뒤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렇게 유혹을 느끼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게 미래를 향한 투자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후보를 만나보면은 다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공론화시켜서 서로 한번 정책 얘기를 해볼 생각을 하는 것은 우선 풀기가 어렵고 당장 효과 나타나기 어렵고 이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출범한 정부 윤석열 정부가 당선되고 인수위에서 뭘 만들어놓으면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대폭적인 정책 전환을 합니다. 과거에 해왔던 역대 대통령들의 균형발전 정책을 재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보니까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이 결국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다. 전국에 획일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정책이 부작용이 못 갔다. 점점 늘어났잖아요. 수도권이. 두 번째 정책 중에는 교육 정책이 핵심인데 교육 문제를 등한시하고 교육 정책은 균형 발전 정책에 넣지 않았다. 세 번째는 지방 정부가 스스로 일어서고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줘서 각계약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또 국토부와 산자부 중심의 인프라 중심의 정책이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정책이 더 중요한데 저출산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더 중요한데 정책이 그렇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박 대통령 때는 하루에 인구가 많이 몰려올 때 7만 명씩 서울에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그것이 대단히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함이라는 게 이때 뭐를 걱정했나 하면은 물론 안보적인 요소도 중요했지만은 서울에 이렇게 몰려서는 국가가 나중에 외부 비용이 커지고 경쟁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수도권을 억제를 해야 돼요. 300인 이상의 제조업체는 수도권 입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대학도 안 들여주고. 그래서 수도권 정기계획법이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수도권 정기계획법 처음 만드는 팀에서 작업을 했어요. 참 사람이 묘한 게 저는 이 정도 뭐 특별한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습니다. 아마 대학 문제하고 지역 교육 문제하고 뭐 이런 전공으로 보니까 아마 저한테 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아서 이 위원회가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된다. 맡아달라고.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 정책이 역대 정부 다 실패했는데 내 아는 사람이 야, 니 막차 타고 그거 가서 무슨 짓 하려고 대학에 총장으로 있는 게 낫지 뭐 때문에 그래. 야, 거기 가면 월급도 안 주고 니 고생한다. 이건 위원회라는 게 부처 위에서 정책을 조율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힘이 없으면 있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이 업무를 봤는데 국토연구원에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할 때 국토균형 발전을 목표로 설립한 연구소가 지금 국토연구원입니다.
이게 내 공직의 마지막일 텐데, 야, 이거 내게 소명이구나. 이제 내가 뭐를 더 바라는 거야. 이 업무를 가지고 한번 지방대학을 한번 살려보자. 그동안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교육정책을 가지고 균형발전 정책에 한번 문구를 한번 열어보자. 이 정책을 한다고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뭐 서울 인구가 30% 줄고 이럴 수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럼 국가가 망합니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수도권을 규제를 했는데 이게 언제 풀리노 하면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면 기업들은 전부 규제 완화를 요구해요. 그래서 IMF가 터졌어요. 이 IMF는 외환관리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문제, 노동집약적 주장대의 산업이 가져온 한계, 첨단 산업으로 개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첨단 산업 하려면은 수도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중국으로, LG 같은 데는 수도권에 허가 안 해주면은 중국으로 가겠다고 정부를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에 한해서 수도권의 규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모자란다. 기업체가 대학을 만들겠다니까 교육부가 기업한테 대학 선진권을 줘서는 대한민국 교육이 붕괴된다. 그래서 야간부를 늘려줬어요. 야간부 늘려주니까 수강 신청을 전부 주관해가 실질적으로 입학 정원을 늘려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이 블랙홀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이게 학계하고 정부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서양 중심의 학문적 사상이 전부 심취되어 있어서 교통정보통신이 발달하면 할수록 분산 효과가 일어나고 균형 발전 효과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학문적 가설이었어요. 유럽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이 신간선이 개통되고 오사카 경제권이 커지고 도쿄 경제권이 커서 양극단이 존재하고 그리고 바퀴가 두 바퀴가 굴러가는 나라가 됐어요. 일본 도쿄가 32%의 집중률을 위해서 멈추고 있는 상태는 상대적으로 관서 경제권, 오사카 경제권이 커져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 나고야가 오사카 경제권에 편입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측을 해요. 야, 이거 대구의 존재가 앞으로 제일 희미해진다. 서울과 부산이 커지고 교통정보 통신이 발달하면 양 극단에서 땡기는 힘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건 다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걱정을 대구에서 했어요. 근데 왜 그걸 우리나라는 그래서 인터넷 하이웨이가 깔리고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고 KTX가 개통되고 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하고 전혀 다른 형태가 일어나는 것이 일극 집중의 수도권 집중의 승자 독식의 공간 구조가 되어버렸죠. 부산으로 안 가고 부산에 있는 기능까지 서울에 몽땅 흡수되어버려요. 이런 특이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문화적 요소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공간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데 일본은 에도 막부가 도쿄에다가 도읍을 정하면서 교토가 그 전에 수도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관서 사람들은 우리가 수도민이라는 그런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쿄 가는 거를 하경이라고 해요. 하경. 교토 오는 걸 상경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오사카 경제권은요. 우리나라는 전국 경제연합이 하나지만 일본은 두 개예요. 도쿄 하나 있고 관서 있고. 이 사람들 막상막하에 경제권도 노벨상 수상들도 교토대학이 동경대학보다 많습니다. 지금. 그런 문화적 자긍심이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